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일 대외 문화 교류 방법 연구, 시민주도 대화와 협업 텍스트 남은 부분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텍스트 33쪽에 지금 제가 화면에 펼치고 있는 부분 98개국 157개 지부에 상주해 있는 독일 문화원 이 내용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기관들 중에 대외문화와 관련해서 대외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영향이 있는 기관 중에 이제 독일 문화원이 이렇게 예산 배정도 많이 받고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각 대도시마다 이제 독일 문화원이 또 많이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그래서 관련 동영상을 짧은 걸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나서 우리가 텍스트를 볼까 합니다. 자, 일단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이 소개하는 독일 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제가 지금 남산 소월로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장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직접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해외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알리고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주한 독일 문화원입니다. 민신의 본부를 두고 있는 고에테 인스티튜트의 한국 지부인 셈이죠. 네, 얼핏 보면 좀 작은 단층 건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과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좀 많이 드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한번 주한 독일 문화원의 여러 면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실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Folgt mir. 네, 여러분 지금 밖에서 정문을 통해서 주한 독일 문화원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는 과연 몇 층일까요? 1층인가? 아닙니다. 바로 8층입니다, 여러분. 8층. 네, 여기 지금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서 정문에서 바로 8층으로 이어지는 아주 신기한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면은 8층 이 도서관 시설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지금 도서관을 둘러보니까 좀 느끼는 건데요. 제가 평상시 이용했던 도서관하고 좀 많이 다른 느낌이네요. 뭐 VR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화 감상도 할 수 있고 보드 게임도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어서 아주 좋네요. 도서관 시설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2021년 2월에 재개관을 했는데요. 여러 독일어 원서와 잡지 그리고 신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료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여러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집 밖으로 나오기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한 독일 문화원은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미디어와 도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층 도서관 시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또 어떤 다양한 시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주한 독일 문화원에서는 영화 상영, 음악 공연, 강연 등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저도 가끔 이곳에 방문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곤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동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주한 독일 문화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독일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음악, 무용, 연극 또는 비주얼 아트 외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본 강당,
그리고 관광 밖에서도 한국의 다른 기관,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에 관심 있다면 주한 독일문화원의 뉴스레터를 꼭 구독해보세요. 네, 여러분, 한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은 그 나라의 언어도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한 나라의 언어도 궁금하면 그 문화도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자전거도 이제 두 바퀴 있는 것처럼 언어와 문화가 같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한국 문화가 너무 궁금해서 결국 한국어도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한 독일문화원의 큰 장점은 언어와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모든 수준 단계별 독일어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플이나 토익처럼 독일어도 공인인증 어학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 역시 주한 독일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구경해 볼까요? 따라오세요. 사실 외국어를 배우는 최종 목적은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원 수업의 차별화된 장점은 활발한 대화 연습을 통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문화원에서 선생님들이나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꾸준히 대화 연습하다 보면 회화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한 독일 문화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에, 그것도 이 멋진 환경 속에 독일의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쪽으로 오셔서 멋진 도서관도 이용하시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일 문화원에서 만나요. 우리에게 친숙한 다니엘이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문화원 관련해서 환영한다는 그 홍보 영상이 조금 있어서 이거는 4분짜리인데 잠깐 볼까요? 단독 수교 13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은 독일과 우리가 수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한국 문화원입니다. 주 독일 한국 문화원입니다. 제가 주 독일 한국문화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 독일 한국문화원은 분단과 통일의 상징이자 베를린의 중심부인 포츠다마 광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영화관, 공연장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문화원은 현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방문 프로그램, 영화 프로그램, 가야금, 대금, 단소 등 전통 악기 강좌와 한글 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어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쓰네요. 이 보면 한국을 오히려 외국인들이 별로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넘길 때 우리는 잘 안 읽잖아요. 그죠? 태권도 빠지고 안 됩니다. 장구치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학교를 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이 외국인들 진짜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2013년 한독수교 130주년과 파독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한 문화원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하였습니다.
베를린뿐 아니라 독일 곳곳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주 독일 한국문화원은 독일과 한국의 문화를 잇는 징검다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문화 교류 측면에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독일 문화원이 세계 곳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 독일 문화원을 오늘 제가 준비를 했지만은 우리 텍스트도 나와 있지만은 독일 문화원이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공적으로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표적 이제 독일의 그 대외 문화 교류 중개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1925년에 독일 문화 확산과 독일어 보급을 목표로 해서 독일 아카데미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 기관이 이제 나치 시스템 때, 나치 정권 때 국가 선전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에 의해서 이제 1945년, 즉 2차 세계대전 후에 해체가 되었죠. 그리고 1951년 뮌헨에 있는 출판자의 집에서 독일 아카데미와 이제 그 관련자 9명이 괴테의 세계 시민주의 이념을 이제 토대로 해서 괴테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 문화원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독일 문화원 이름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괴테 인스티튜트입니다. 이게 독일 문화원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괴테 인스티튜트가 민관기관으로 처음에 설립되어 가지고 약 15년간은 정부 지원 없이 독일의 교사를 육성하는 업무를 했는데, 1960년대 말에 독일 외교부가 이 90개의 문화원을 괴테 인스티튜트에 위임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화원 업무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문화원 업무를 국가 공무원이 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인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외교부 문화국장 자틀러라는 분이 이제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시민사회가 이 대외 문화 교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미래의 예측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969년에 외교부와 독일 문화원 간 그 협력에 대한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협정에서 보면은 이제 독일 문화원이 외교부의 기본 지침을 따르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다른 중개기관과 외교부의 어떤 협력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다른 기관들도 이제 이런 그 독일 문화원의 사례를 이제 많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문화원이 그 기관의 이제 과제를 독일어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현재 독일의 이미지, 독일 모습도 전해주고, 국제적인 문화 협력과 함께 글로벌한 세계의 주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담론도 서로 공론화해서 나누고, 그 독일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이제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문화원장을 선정하고 기관의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을 계획하는 의장단이 있는데, 이 의장단에는 문화원 경영진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국제교류처장과 또 독일 학술교류처장과 함께 정부를 대변하는 그 외교부 문화 커뮤니케이션 국장하고 재무부 부서의 장도 참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타 중개기관 대표와 함께 정부의 대변자도 독일 문화원 운영에 참여는 합니다. 하지만 독일 문화원장도 정부 부서 회의에 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화교류가 진행된다는 거죠. 특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권위적인 국가에서 이 독일 문화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독일 대사관과 또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프랑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랑스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또 영국 문화원도 영국 기업을 선전하고 영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또 조언하면서 후원을 또 영국 정부로부터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프랑스나 영국과 비교하더라도 독일 문화원은 경제와 정치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시민사회 영역인 제3지대를 이루는 것을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과거 나치의 정권 때였던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민간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독일 문화를 전달하고 그걸 홍보하는 데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일부고 그 나라의 문화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 물론 완전한 그 뭐 반반 비율로 그런 협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독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이 독일 문화원의 또 다른 중개기관의 생각이죠. 그래서 2017년에 보면은 그 통계를 보면 독일 문화원 전체 예산 중에 외교부 지원이 이제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어 수업을 통한 수입도 또 많거든요. 기타 수입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재원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외에도 외부의 독일 문화원 지원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정부 지원이 사실은 큽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원한다 해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외 문화 교류와 관련한 그 주요 원칙과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그 구상 2000 뭐 이렇게 독일 문화 정책의 기조가 되는 정책이 진보적인 정당인 사민당이 그죠? 집권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고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대외 문화 정책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좀 심한 경우는 또 극우인 경우도 많죠.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기 나라를 홍보하고 이런 데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보통 보수 정치인들의 생각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보수는 우리나라를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개인 아니면 자기 정당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는 가짜 보수로 하죠. 그게 좀 잘못됐고요. 과거에 이제 친일파의 후손들이나 또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보수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여기에 이제 대외 문화 정책이 좀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개기관의 자율성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통합적인 문화 교류를 수행해서 독일의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는 것에 주력하길 바랍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그게 이제 독일 보수 정치인들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 이제 기민당의 콜 총리가 집권했던 그 80년대에는 국가 이익을 내세우면서 독일 문화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문화 정책을 또 많이 한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 5월 정부 성명에서는 대외 문화 정책의 목표와 과제와 관련해서 해외 독일 학교를 지원해서 독일어를 확산시키고 또 동서 분단과 관련해서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을 때죠. 관련해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독일 민족 문화를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독일상을 제시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외 문화 교류 주요 원칙에서 보면 독일어는 문화에 관해 대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언어 보급 자체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콜 총리 정부에서는 정책이 언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 교환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좀 축소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려는 그런 문화 정책을 내세우는
독일 정부와 사회 비판적인 현대 예술을 해외에서 소개하는 독일 문화원 사이에 또 갈등이 그 당시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전역에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이 심포지엄에서 그 당시 독일의 대표적인 문인인 귄트 그라스, 그 양철북의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온 적이 있죠. 이 퀸트 그라스와 슈테판 하임이 각각 서독 정부와 동독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보수 정치가들은 이 행사가 분열된 독일의 모습을 알렸다고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시민운동가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사회 풍자적인 미술 작품을 전시하면서 독일 문화원은 현지 독일 대사관과 보수적인 정치인으로부터는 좀 비판을 받았어요. 좌파 편향적인 왜곡된 독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라면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의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왜곡된 이미지다. 뭐 이렇게 민족 우선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좌파하고 또 좀 다르죠. 우리는 좌파가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자긍심을 좀 더 높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좌파와 우파가 지금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좀 반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이런 대외 문화 교육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된 문화 개념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 문제까지 그 중개기관이 이런 문제까지 다루면서 정부와 긴장 관계가 이렇게 발생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치적 개입도 뭐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아까 콜 총리의 예를 들었지만 정치적 개입도 사실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이런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정부 인사를 중개기관의 장으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원래 보충의 원칙 이런 걸 무시하면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긴 역사를 통해서 독일의 이 대외 문화 교류 방식에서 볼 때 이제 한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그 독일 문화원의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독일 문화원에 대한 논쟁이 최고조에 사실은 달했습니다. 이제 콜 총리 집권 때죠. 그렇지만 이제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1990년에. 그죠? 통일이 되면서 좌파에 대한 비판도 이제 의미가 희석되고 논쟁도 이제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민당 당원이고 브란트 정권 내무장관, 슈미트 정권 외무장관, 콜 내각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지내고 또 진보당과 보수당 정부 모두에서 장관이었던 사람이 한스 디트리 하젠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스 디트리 게인슈입니다. 디트리 게인슈. 이 사람이 1985년에 당시 외무장관이었는데 괴테 메달을 수여하는 행사에서 이 중개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말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문화원은 정부 내각이나 정부 기구의 일부가 아니다. 문화국가로서 국가 목표 설정은 예술과 문화가 다른 목표에 종속되거나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대외문화 정책이 해당 정부 다수의 대외 선전도구로 전락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보당, 보수당 모두 장관이었던, 그러니까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그죠? 다 거쳤던 사람인데 이 중개기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개기관의 자율성이 독일의 기본법, 우리로 치면 헌법이죠. 기본법에 명시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독일이 이제 통일되고 나서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었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예산도
그 통일 직후에는 또 삭감되고 해외에 있는 독일 문화원과 도서관 뭐 이런 문화기관들이 일부 폐쇄되기도 하고 이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통독 직후에 한 10년, 15년까지는 독일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독일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예전처럼 이제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지만 통독 직후부터 한 15년, 10년, 15년 그 사이가 독일 경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 불황도 그 당시 있었지만 통일의 후유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문화기관들이 폐쇄가 되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90년대 중반부터 문화계 지식인들은 유력 언론지에 독일 대외 문화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이 통일된 독일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외 문화 정책에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대외 문화 교류 관련한 재정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외 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의견을 냈고요. 그 이후에 그 당시 3인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러한 의견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구상 2000이 이제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상 2000은 중개기관의 자율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 현지의 장들이 프로그램의 결정권을 갖는 그 현지화 전략, 현지화 대외 문화 정책 그 원칙을 다시 이제 표방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한때 보수 정권 때 중단되었던 게 다시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독일 문화원이 이 본부의 원칙을 따르지만 각 지사의 프로그램은 문화원이 위치한 그 나라, 그 상대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독일 문화원은 또 우리 한국과 많은 협력을 하고 또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 문화원도 아까 봤지만 또 그런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개기관들은 독일 외교부와 협약을 맺고 그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사실은 받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도해서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독일 대외 문화교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그 독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 외교가 작동하기 어려울 때 이 민간 분야에서 유연하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중개기관의 자율성은 문화예술이 정치에 의해서 도구화되었던 뼈아픈 역사, 나치 정권을 말하죠. 이 뼈아픈 역사를 가진 독일에서는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던 거죠. 지금도 이제 계속 이런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사에서 대화와 협업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이제 새로운 문화 정책을 제안한 건 아니고요. 나치 정권 이전에 나치 정권이 들었으면서 없애버렸던 그죠? 그런 제도를 다시 복원하고 나치 정권 때문에 추락한 독일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독일의 긍정적 이미지, 나아가 서독이 동독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독일임을 홍보하는 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런 분야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수립된 주요 원칙에서 보면은 이러한 문화적 성과를 과시하는 일방적인 자기 표현이나 정보 제공이 아니고 해외에서 문화활동이 교환과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방합니다. 독일 문화를 알리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그 상대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방향 문화교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방성을 대외 문화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일방적인 문화 전달이 아니고 상호 교류, 파트너십, 또 대화와 소통, 협업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상으로의 전환이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3세계에 대한 학문적 교육적 지원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양국 간의 협업으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이 상대국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고 과정을 더 중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는 거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긴 호흡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5월에 54개국에서 약 400명의 참가자가 있었던 그 외교부가 주관하는 대외문학 정책에 대한 국제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명칭이 심포지엄 80 경계를 넘는 다리라는 이게 한 5일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총리가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인데 이 사람도 참석했고 뭐 유네스코와 국제연합 대표자들이나 또 파트너 국가들의 대표나 다양한 중개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 그래서 이 학술대회가 60년대부터 시작된 대외문화정책과 70년대에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또 반성해보고 정리하는 그런 심포지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그때까지 독일이 문화교류에서 이룬 성과와 함께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전보다 확대된 문화 개념에 따라서 언어나 문화나 학문, 교육, 미디어, 뭐 파트너 이런 주제 다양한 주제를 갖고 문화 교류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졌는데 이 학술대회 결과가 문화 관계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동반자 관계다.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미래의 문화 협력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여기도 나오죠. 문화 교류는 수출과 소비 품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반자 관계로서의 만남의 과정이다.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 교류에서 절차와 과정을 강조한 겁니다. 좀 멀리 내다보는 거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많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문화 관계에서 이런 불균형을 비판하고 문화 교류에서 상호성, 그죠? 상호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상호성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뿐만 아니고 네덜란드 같이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나 또 남동 유럽의 국가들도 독일이 그들의 나라에 알려진 것에 비해서 독일의 자신들의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이제 독일이 반영을 해가지고 상호 문화적인 교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처가 외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예술을 전시한다든지 전시회를 열고 또 유럽이 아닌 지역 비유럽 지역의 예술에 중점을 둬서 세계의 예술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행사도 또 많이 했습니다. 또 당시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겐셔가 이 학술대회에 동반자 관계를 문화수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특징을 타인에게 보이고 타자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어떻게 보면 고도의 감정이입 능력과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참 그 어떤 관용성이나 상대국에 대한 배려가 이제 느껴지는 말인데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 그 외교부 국무위원이었던 하만 무르히어라는 분이 국제문화관계에 대해서 말한 내용도 보면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국제문화관계는 수동적인 문화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 교류, 또 개인적 지평의 확장으로 이끄는 내면의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 공통의 문제에 관해서 함께 고찰하고 이에 대해 지적 문화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람들과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며 고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그 어떤 정신이 모든 정책에 독일의 모든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난민을 가장 많이 또 받아들인 국가이면서 또 제3세계에 대한 어떤 지원,
그죠? 이런 인도적인 지원이 또 제일 많은 국가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나치 때의 독일과 비교하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6.8 운동 이후에 교육개혁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독일 내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독일이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전 지구적인 문제에 함께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변화시키면서 동반자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이 독일 대외 문화 교류의 제일 중요한 이념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대외 문화 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구상이천입니다. 이 구상이천에서도 역시 대화와 협력이 문화 교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화 행사를 이렇게 수행할 때 보면은 이 원칙들이 방금 말한 이러한 원칙들이 이제 항상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하는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피나 바우쉬라는 분이 이끄는 그 독일 부프탈의 탄츠 테아트, 독일어로 탄츠 하면은 무용, 춤이란 뜻이고요. 영어의 댄스입니다. 테아트는 연극하는 무대, 연극, 극장이거든요. 부프탈에 있는 탄츠 테아트가 2001년에 브라질의 그 상파울 독일문화원과 서로 협력해서 물이라는 작품을 브라질의 상파울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피나 바우시가 브라질의 색, 형태, 생활 방식, 또 이 브라질 사람들의 뭐 제스처나 음악, 언어까지 현지에서 조사해가지고 작품에 반영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했답니다. 그래서 독일 문화원과 또 독일 함부르크의 탈리아 극장한테 이제 이걸 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그 브라질 작가가 이제 집필한 루즈벨트 대광장에서의 삶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가 2004년 함부르크에서는 또 독일 감독에 의해서 또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감독에 의해서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 20세기 초 문제가 많았던 장소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을 각각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연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금 말했던 협력, 협업의 사례를 이제 보여주는 경우죠. 그래서 2005년 남미에서 주재한 그 독일 문화원은 유럽과 남미의 바로크 문화에 관한 대화를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관계 있는 그런 것, 또 문화적 차이 이런 것도 고찰하고 이런 게 이제 상방향 협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죠? 독일 문화원이 2006년에 이제 브라질 사진 작가가 베를린에 그리고 독일 사진 작가가 상파울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체류하면서 타자의 눈으로 일상을 담아서 새롭게 각각 그 도시를 인식하게 하는 사진전도 개최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굉장히 상호 문화 간의 어떤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어떤 질, 독일어로 퀄리테트, 영어의 퀄리티죠. 질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성이나 지속 가능성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질이 양보다 우선한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을 하더라도 영향력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2016년부터 독일 외교부가 전통적인 언론 홍보 외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국내외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뭐 전략적 소통을 표방하고 또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민들에게 대외 문화 정책의 동기나 목표, 현안이나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게 또 설명도 하고 또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뭐 그런 거 이런 거를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정책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죠? 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가능했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직접적인 만남이 불가능한 시대가 한 3, 4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사실은 디지털 매체가 또 더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서로 대화 형식으로 그죠? 이렇게 또 맞춤형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비대면이 좋은 점은 아무리 멀리 떨어진 그죠? 곳에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와도 줌이나 웹엑스나 뭐 이런 미팅 앱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화면에 띄워서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 영상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대면 수업할 때보다 장점이 여러 동영상 같은 것도 활용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텍스트나 아니면 PPT만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되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된 디지털을 많이 활용해서 또 이렇게 대외문화 교류 정책에 활용을 했습니다. 대외문화 정책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대외문화 정책의 현안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독일 외교부는 2020년 7월부터 핸드폰에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경로라는 제목이 여기 나와 있지 않 볼까요? 요겁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 게임 이름이 경로, 당신의 손끝에서 유럽, 그죠? 여기 이렇게 제목 이걸 제공했습니다. 이 경로라는 게임이 보면은 5명의 주인공을 따라서 가상세계에서 유럽을 여행하는 게임인데 여기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보면은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 이주권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독일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죠. 이주권 문제라든지 또 이동, 뭐 볼로냐 프로세스, 그리스 금융위기 결과, 브뤼셀의 유럽기관, 실업 문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기후 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게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관심을 일으킵니다. 게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니까 지루하지 않잖아요, 좀. 그죠? 주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고요. 그래서 경로라는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유럽 회원국의 문화적 다양성도 경험하고 대외 문화 정책의 주요 문제도 다각적으로 이제 성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기존 게임 스트리머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새로운 대상에게 대외 문화 정책을 알리면서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하고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대외 문화 정책에서 교류 방식에서 다양한 노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대외 문화 정책 관련자들이 새로운 계층 그리고 대외 문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이 새로운 계층과 그러한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플랫폼이라든지 그죠? 디지털화된 장소니까 꼭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훨씬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이제 방송 도이치벨레라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어로 벨레 하면 파도라는 뜻도 있고 이게 이제 전파라는 뜻도 있거든요. 도이치 하면 이제 독일어 혹은 독일의 이런 뜻입니다. 독일 방송 우리말로 번역하면 독일의 전파 뭐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도이치벨레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도이치벨레 아카데미가 좀 논쟁이 많았던 대외문화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립니다. 이 가짜뉴스가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잘못된 여론을 만들 수도 있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처벌이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가짜뉴스가 그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나중에 뭐 가짜뉴스임이 밝혀져도 짤막한 문구 뭐 방송에서 사과한다는 그 뭐
제대로 되지 않은 그는 문구 하나로 지나가 버리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다시는 가짜뉴스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독일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또 유튜브 채널인 로켓빈이나 뭐 히프볼 이런 사람하고도 협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정책을 수행하고요. 또 유튜브에 올린 전 아프가니스탄 주재 독일 대사와 인터뷰한 게 100만 번 이상의 조회수가 나와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외교부 포스터에서 이미 입증됐지만 팟캐스트, 그죠? 이 팟캐스트가 외교 문제를 외교관의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흥미롭게 이야기를 다루면서 전달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그 수용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가지고 독일 정부가 해외 독일 문화원이나 독일 학교 시설을 그 유지하기 위해 그 뭡니까? 요 그림 나온 게 지금 2021년인데 한 20년쯤입니다. 이때 또 추가로 1억 3,900만 유로를 지원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외 문화기관 업무를 신속하고 포괄적인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독일 정부도 많이 지원을 하고요. 또 독일이 가장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제 기후 문제, 그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 대한 사례를 많이 언급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원 외에도 독일 학술교류원이나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나 피셔 재단이나 뭐 지멘스 재단이나 뭐 많은 중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함께 국제 원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 그죠? 이제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저 훔볼트 재단도 저번에 얘기했죠. 또 훔볼트 재단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열렸던 행사에서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평화롭게 번영하는 서로 공존하는 그 방법을 찾는 길이다. 메르켈 총리가 또 그런 연설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독일의 노력이 전후에 독일이 다시 새로운 독일로서 거듭나고 신뢰를 얻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벌써 50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로서 이제 이 텍스트는 마칠 예정인데 독일 대외 문화 교류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도 이렇게 쭉 봤지만 결국은 이렇게 정부 주도하의 하향식 정책은 한계가 있고 또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국 문화를 전달하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거부감을 일으키고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류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우리 한류도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협업의 형태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텍스트 내용을 하면서 특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독일 대외 문화교류 방법연구 시민주도 대화와 협업 텍스트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뒤에 결론 부분은 이제 앞의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의 사례를 그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대외 그 문화 교류 방식에 있어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이제 이 결론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은 남은 부분 개인적으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로서 이 주제는 이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